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정의와 상식의 새로운 바다 백운기의 정어리TV를 찾아주신 여러분 뜨겁게 환영합니다.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았지만 어제 첫 방송 여러분께서 뜨거운 성원 보내주셔서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본 방송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3만 명이 넘는 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어제 첫 방송에는 7,823분이나 동시 접속해 주셔서 준비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또 감격했습니다. 정의를 바로 세우고 상식을 회복하는 깨어있는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새로운 저널리즘, 제가 정어리즘이라고 명명했는데요. 이 땅에 정어리즘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총선까지는 넉 달도 남지 않았는데 내년 총선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름하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총선이 될 것입니다. 무려 43년 전 서울의 봄 이후 이 땅에 다시 민주화, 자유를 외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갖 독재를 경험했던 국민들이 지금 좌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이뤄냈던 민주화가 무참히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건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내년 총선의 선택은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인식을 갖고 백운기의 정치 1번지 더욱 깊이 있게 전국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네, 우리 백운기 정치 1번지에 함께해 주실 패널 분들 소개하는 영상 보셨는데요. 이 영상도 우리 정어리 회원님께서 만들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참 실력 대단하시죠? 예, 우리 상강뜰님, 자작나무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부랴부랴 채널을 개설하고 또 이렇게 첫 방송 준비하느라고 여러 가지가 미흡했습니다. 시간도 많이 촉박했고요. 그래서 유튜브 어떻게 시작하는 줄도 모르고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어제 첫 방송 오전 11시에 약속을 드렸는데 승인이 떨어지질 않아가지고 어제 오후 6시에 첫 방송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오늘부터는 11시에 제대로 방송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제 시간이 부족해서 축하를 해주신 애청자님들 일일이 소개도 못 드리고 댓글도 많이 못 읽어드렸는데요. 너무 축하 분위기에만 빠지는 것 좀 뭐라고 하실까봐 그랬던 마음도 있었습니다만 또 많은 분들께서 좀 아쉬웠다. 첫날인데 그래도 좀 그런 분위기 더 냈어야 되지 않았느냐. 허전했다. 이런 의견 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정말 감사드리고요. 몇 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꽃과 떡을 보내주신 이은주님, 경북의성의 김일웅님, 추억의 메텔님, 김지우님, 조형래님, 한라산 21도님, 박승만님. 박승만님은 또 직접 찾아와서 격려해 주셨고요. 큰맘님, 삼강뜰님, 자작나무님, 어매님, 삼산가족님, 정어리 오남매님, 여미르 회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분명히 빠지신 분이 계실 겁니다. 제가 좀 정신이 없어서 다 못 적을 수도 있으니까요. 용서해 주시고 슬그머니 알려주십시오. 나도 했다. 제가 꼭 잊지 않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댓글도 많이 소개를 못 드렸는데요. 어제 오늘 축하 댓글 참 많은 분들이 보내주셔서 그분들도 조금만 더 소개를 드리고 갈까 합니다. 어제 그 보내주신 댓글 제가 참 울컥한 게 너무 많았는데요. 로크 김님은 괌에 사시나 봐요. 괌에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기다리고 기다리던 첫방 드디어 괌 현지 시각으로 저녁 7시 정각. 그러니까 괌이 우리보다 1시간 늦게 가나 봐요. 어제 오후 6시에 첫 방송했는데 7시에 보시고 열대지방에 칙칙한 하루를 씻어내려 찬물로 시원하게 일찌감치 샤워하고 모니터를 응시 짠. 동접자 3,000, 4,000, 5,000, 6,000. 와, 방송 시작하고 불과 20분 만에 동접자 6,000명 돌파. 확실히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답답한 시대 상황에 백운기 앵커 시원한 사이다를 들으러 정어리 떼들이 모인 것 같다. 그런 의견 주시면서 또 몇 가지 솔직한 감상평도 보내주셨습니다. 분위기가 좀 너무 칙칙했다. 좀 혼란스러웠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오늘 반영해서 저희가 조명도 좀 밝게 하고 조금 바꿔봤습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의견을 보내주시면 수시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고 좋은 의견 많이 주십시오. 또 지방에 살고 있는 29살 MG 정어리가 또 글을 보내주셨는데요. 대학 졸업 후 중간에 기간제 교사 생활도 병행하면서 계속해서 교사 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의견 주셨고요. 정윤서님, 시술 예약까지 변경하면서 라이브 시청하셨다고요. 고객님께 죄송했지만 그래도 첫방인데 한 명이라도 더 힘 실어드리고 싶어서 변경 2번이나 이해해 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제가 소개해 드린 분들은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치킨맘님이시죠. 밖에서 일하시는가 봐요.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배달일 하느라 밖에서 떨면서 본방 사수했네요. 아이고 날씨도 추운데. 다시 돌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글 주셨는데 제가 이런 글 읽을 때면 울컥해서 항상 좀 힘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써니님, 오늘부터 참 정어리 때 모이는 시간입니다. 모든 분들 꾸벅꾸벅 와락입니다. 날도 춥고 토닥토닥 드립니다. 우리 앵커님 건강히 배워서 좋고 승승장구하시길요. 감사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 그래요. 정어리 중에서도 참 정어리 때가 모이는 시간. 아까 댓글에 어떤 글 주셨는데 항우님 HNGWOO 쓰시는 분 정어리 의미가 뭐요? 고기 이름도 아니고 누구 설명요? 이렇게 하셨는데 고기 이름 맞습니다. 정어리 때 아직도 잘 모르는 분 계시니까 제가 다시 설명드리면 정어리 떼들이 상어에 맞서는 방법은 똘똘 뭉쳐서 덩치를 상어보다 더 크게 보이게 함으로써 상어가 아이고 나보다 더 큰 놈이구나 하고 도망가게 만드는 거랍니다. 아니라는 말도 있지만 아무튼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똘똘 뭉치자. 무도한 권력에 맞서서 싸우려면 우리가 똘똘 뭉치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어리 떼처럼 뭉쳐보자 해서 정어리 떼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그 정어리 떼가 모여서 오늘날 백운기의 정어리 TV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정어리즘입니다. 저널리즘에서도 정말 깨어있는 그런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저널리즘. 이걸 정어리즘이라고 명명했는데요. 이 땅에 올바른 정어리즘이 뿌리내리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댓글 들어오시는 대로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함께 하실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 현근택 변호사, 전예현 우석대 개건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래 오늘 우리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함께 하시는 날인데 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답니다. 아이고. 그래서 많이 안 다쳤어요. 안 다쳤대요. 다행히. 몸은 안 다치셨고 이제 교통사고 났으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나오지는 못하고 다음 주에 뵐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다치셨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빨리 잘 수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장윤선 기자님이랑 박원석 의원님, 현근택 변호사님을 우리 이제 전혜영 교수님은 그동안 쭉 스픽스에서 봐왔고 정말 보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가 또 스픽스에서는 만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어요. 예. 근데 장윤석 기자님은 그 사이에 무슨 편의점을 차리셨더라고요. 네, 제가 편의점을 하나 내가지고요. 예, 그래서 정말 이 유튜브가 힘들어요. 힘들죠. 예, 힘든데, 이렇게 시작부터 창대하게 시작을 하니 이 정어리 TV는 엄청나게 커지겠구나라는 기대가 벌써부터 생기고, 저는 마치 지금 화원에 와 있는 느낌입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정어리 TV 백운기 정치 1번지 응원하면서 꽃을 많이 보내주시고 하셔서 정말 이 뜨거운 시민의 힘으로 정말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지 않을까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장윤선 기자 취재 편의점 시작할 때 꽃도 못 보내드렸는데 아니, 저도 못 보냈습니다. 정신없어서 그냥 왔습니다. 취재 편의점 이름이 참 재밌더라고요. 누가 지었어요? 제가 지었습니다. 오, 편의점 뜻은 쉽고 편리하게 이렇게 들어와라. 그렇죠. 그리고 함께하자.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저도 이제 정당 출입을 우리 전혜연 교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정당 출입 기자들이 굉장히 처음에 오면 인상적인 게 이 점심 시간하고 저녁 시간에 매번 정보 시장이 열리면서 소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4시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수많은 뭐 원하는 이야기는 누구든지 달려와서 얘기할 수 있는 정보와 소통과 공론의 장을 좀 만들어 보고 싶어가지고 만들어서 뭐 다양한 분들이 오십니다. 오늘은 황교안 대표도 왔다 가시고요. 예, 그래서 좀 진영과 그 다음에 어떤 계파 뭐 이런 걸 넘어서 좀 일단 들어보고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고 그 다음에 토론해보고 어떤 것이 상식적이고 어떤 것이 합리적인지 판단하고 그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 그냥 이미지로 저 사람 싫어 뭐 이런 걸로만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하여튼 저는 정보마당 24시간 편의점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취재 편의점도 오픈한 지가 지금 한 달여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이제 2달 이제 그래도 구독자 수가 엄청나던데요. 20만 20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분석하신 거예요. 저도 보면 사실은 이제 우리 유튜브 시장이라 보면 유튜브가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 이제 한쪽 진영만 이렇게 반영하거든요. 예. 이쪽 사람들 보수 진보만 하는데 우리 장윤선 기자님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 얘기도 좀 들으려 그래요. 뭐 이준석 물론 이제 상대방 중에도 약간 비판적인 그러니까 친윤 사람들은 이제 나올 일 없고 뭐 이준석, 김철근 그다음에 뭐 황교안 이런 분들 나오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제 보수 쪽에 있는 사람 중에도 불러서 나오고 또 저도 이제 뭐 김철근 그 위원장과 같이 하는데 그런 걸 사람들이 그래서 조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쪽 얘기보다는 양쪽. 물론 네. 이제 친윤 쪽은 안 나오는 것 같죠 아직? 뭐 섭외를 하는데 잘 안 오겠죠. 잘 안 올 아니 거예요. 저는 그분들도 모시고 싶고요. 예, 그래야 오늘 돼요. 뭐 네. 한동훈 장관 뭐 5시에 퇴임식 한다고 하는데 한동훈 장관도 모시고 싶고 예. 우리 또 김건희 여사께서도 네. 얼마든지 저희 편의점 찾아주셔서 다양한 토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좀 천공도 나오면 좋고. 아니 천공도 네.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저는 안 받아요. 어쨌든 시도를 해본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럼요. 그러니까 좀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극단적 갈등이 심한가 생각해 보면 니 편 내 편 정하고 무조건 싸우려고 하는 데서 원인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앞서서 정어리즘 말씀하셨는데 이 정어리즘의 모토가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일단 얘기 좀 같이 대화를 나눠보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고 당신이 생각하는 대목은 이런 건데 서로 협상할 수 있으면 협상해서 좀 정치도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문 딱 닫고 요새는 정치인들이 서로 밥도 같이 안 먹는다는 거잖아요. 옛날 뭐 취재하셔서 아시겠지만 그러니까요. 옛날에는 뭐 목욕도 같이 하고 욕탕의 정치 막 이런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새는 절대 그런 게 없다고 하니까 좀 이렇게 넘나들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래야 좀 우리 사회가
화평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점점 좀 너무 심각한 갈등이 많아져서 좀 그 일조를 좀 하고 싶어서 저도 열었습니다. 오늘 현근택 변호사님이랑 네. 장윤선 기자님이랑 전혜영 교수님, 박원석 의원님 나온다고 이렇게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니까 되게들 반가워하시고 특히 현근택 변호사님 팬이 엄청 많더라고요. 엄청 많아요. 현근택 변호사 나와서 네. 너무 좋아요 그러는데 뭐 잘생겨서 그런가? 아니 제가 사실은 유튜브 요즘 방송을 공중파 방송을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아. 네, 안 하고 있고 예전에는 많이 했는데 저도 이제 지역에서 많이 다니면서 사람 만나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왜 이렇게 방송 안 나오냐. 예. 이 방송에서 안 보인다 그러면 이유가 이제 있어요? 일단 지역에 집중해야 되고 예, 저도 예. 이제 성남 뭐 중원이라는 데가 제가 원래 낳고 자란 데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잖아요. 원래 제주시잖아요. 그렇죠. 그 많은 분들이 조언하시기에 출마 1년 전에는 가서 바닥을 박박해야 된다. 이 얘기해서 이제 지역에서 만나고 있어서 가능하면 이제 방송을 줄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궁금증. 저 사람 뭐 하고 있지 요즘? 옛날엔 틀면 나왔는데 요즘 안 나오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예. 현 변호사님은 제가 이렇게 방송해 보니까 정말 위트가 있으세요. 예, 그리고 뭐 이렇게 격의 없이 재밌게 하니까 뭐 현 변호사님 뭐 그야말로 드립 한번 할 때마다 이게 동접이 팍팍 올라가는 최고죠. 예, 뭐 인물 좋지, 예. 말 아유, 잘하지. 그건 아니고요. 네. 아니 조금 근데 방송보다는 좀 어지럽겠다. 편하니까 그럼요. 예. 편하게 사실 할 얘기하고 사실은 정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질적으로 어떤 인간의 욕망이 충돌하는 지점이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이렇게 방송이나 밖에 나와서는 그 얘기는 잘 안 해요. 솔직한 얘기는 잘 안 하고 다 이렇게 포장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원래 약간 시골 출신이에요. 아주 깡촌 출신이라 그런 거 체질이 잘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이제 어찌 보면 약간 주변에 맴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 하니까 약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우리 장윤선 기자 취재 편의점 정말 2달 만에 20만 명 넘는 이런 구독자 그 비결을 아까 이제 그 이쪽 저쪽 가리지 않고 다 들으려고 하는 그런 정신에서 평가를 해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장윤선 기자 같은 분이 지금 이 환경에 또 패널군 쪽에 없어요. 직접 현장에서 취재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직접 발로 전화하시고. 뛰어서 네. 물건을 공급하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취재 편의점은 좀 달라요. 되게 편의점은 물건 받아갖고 팔잖아요. 근데 여기는 직접 생산한 물건을 파니까 더 그게 인기 비결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맞아요. 요즘 기자분들은 대부분 그냥 받아쓰기 바쁘잖아요. 그렇죠. 앞에서 이렇게 정치인들이 얘기하면 그냥 거의 실시간으로 받아쓰는데 이게 대학도 똑같아요. 요즘 대학생들은 교수님 발언을 그대로 다 받았어요. 농담까지. 근데 그게 취재 현장에서 똑같아요. 이 기자분들도 그냥 그 정치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실시간으로 받아쓰고 그거를 기사를 쓰는데 그 다음에 직접 전화를 하거나 예전에 막 기자 뭐 의원실 찾아가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하는데 그걸 안 해요. 요즘 기자들은. 근데 우리 장인선 기자 지금 직접 전화하고 예. 물론 직접 한다고 해서 정치인들이 솔직하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다 이제 얘기해서 하는데 그래도 가끔 거기에서 좀 이렇게 건질만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차이성이 있는 네. 거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니에요. 요즘 기자들도 네. 열심히 해요? 취재를 하는데 네.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기자들은 바닥에 앉지 않았거든요. 그러게요. 예, 바닥에 절대로 앉지 요즘 나 않았어요. 그거 보면 좀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예, 저도 너무 속상한데 그게 네. 보니까 제가 그 2008년 미디어법 이후에 그 종편들이 생기면서 엄청 기자들이 많아지기도 했고 뭐 바닥에 쫙 앉아서 이제 받아치는 이제 무슨 이거 쳐야 돼, 타자를 쳐야 타자수처럼 되니까. 이제 이렇게 돼버려서 특히 여성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요. 스커트 입거나 이랬을 때는. 근데 그런 문화도 많이 바뀌었지만, 그리고 뭐, 새칭, 뭐, 기레기, 뭐, 이런 표현들도 속상하지만 있지만, 근데 열심히 취재하는 기자들은 여전히 있다. 그런데 이제 취재한 내용을 다 보도할 수 없는 정치 현실이 또 돼버린 거죠. 저는 그것도 참 안타까운 우리 언론의 현실이 아닌가 싶고, 그래도 예전에는 내부에서 싸우자 해서 예, 붙어서 싸우기도 하고 뭐 이랬던 역사가 있는데 지금은 그것도 좀 지쳐 있는 상태가 아닌가. 이제 앞서 오프닝에서 쭉 말씀해 주셨지만 어떻게 해서 만든 민주주의의 역사인데 이 역사가 이렇게 한순간에 이렇게 퇴행해도 예. 되는 건가에 대한 고통을 전 업계가 다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여의도에서 기자들 좀 만나보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처럼 여야 정치인 간에 밥 안 먹고 술 안 먹은 지 정말 오래됐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정치인들이 결국은 이제 기자들을 뭐 저녁이든 뭐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전에는 그 자리에서 뭐 당내 얘기도 하고 좀 들을 만한 얘기가 맞아요. 있었는데 지금은 밥 먹고 술 먹을 때도 상대방 욕만 하기 때문에 들을 얘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맞아요. 취중 뭐 이 취재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된다. 이 욕도 말씀을. 너무 직설적으로 합니다. 우리 전혜영 교수님도 기자 출신이신데 네. 정말 아까 잠깐 그 얘기했지만 요즘에 보면 기자들은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치고 있고 정치인들은 서서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세계 어느 나라에서 그런 모습 볼 수 있어요? 그 되게 안타까운 모습이긴 한데 제가 이제 장윤선 선배님이라고 사석에는데 이제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하지만 조금 다른 의견은 뭐냐면 예전에 비판 기사를 쓰면서 야 이거 압수수색 당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건 우리 집까지 털리는 거 아니야?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런 세상이 됐다니까요.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언론의 행태를 비판할 수 있는데 사실 또 그 기자들 개인을 이렇게 공포에 만들고 자기 검열을 만들게 하는 이 환경이라는 게 굉장히 처참하고 예전에는 총칼을 써가지고 언론을 길들이라고 했다면 이제는 이제 검사들이 나서는 거 아닌가 이거는 굉장히 슬픈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정치부 기자를 오래 했지만 저는 이명박 정부 때 가서 여사하고 밥도 먹었어요. 야당 후보의 부인들도 기자들을 불러서 밥 먹으면서 굉장히 곤란한 질문도 받고 나름 소통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제가 아는 모 대선 후보 부인이 우리 만날 때 이 가방을 다 점검했다는 거예요. 우리 명품백 들고 나갔다가 구설수 오르지 말자. 그렇게 나름 준비하고 그래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려는 신용이라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정부는 순방 중에 대놓고 쇼핑 가고 그다음에 대통령은 기자회견이 아니라 사실은 밥 먹으면서 질문 걸러서 받고 이 현실도 사실은 굉장히 처참한 현실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언론이 제대로 보도 안 하고 받아쓰기 하는 거 비판할 수 있는데 또 언론은 이렇게 만들고 있는 환경도 굉장히 마음 아픈 현실입니다. 아니 대통령 부인이라는 사람이 명품백을 받은 게 문제지 그걸 국민들이 아는 게 죄냐고요. 제가 지금 이번에 이렇게 방송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막 빨리빨리 해달라고 성원을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제가 지난 방송을 쉬는 한 12틀 동안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지금 우리 국민들이 많이 분노하고 있다. 근데 무엇에 분노하고 있는 건가? 그냥 잘못되고 있는 것에 분노한 게 아니고요. 내가 갖고 있던 것을 뺏긴 것에 분노한 것 같아요. 무슨 네. 얘기냐면 이 나라가 민주화가 언제 됐습니까? 지금 서울의 봄 영화 네. 저는 서울의 봄도 왜 영화를 서울의 봄이라고 지었을까? 그 영화 보면 그냥 12.12 그 당시 6시간 7시간만 쫙 보여준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왜 서울의 봄이라고 했을까? 물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서울의 봄은 끝났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해서 만들어낸 이 나라의 민주화입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백운기의 정치 1번지 함께 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연령층이지만 가장 많은 분들이 그 시대의 민주화 맞습니다. 투쟁에 가장 앞섰던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세요. 네. 그분들은 뭐냐? 내가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의 민주화인데 지금 이상한 놈들이 나와가지고 이걸 그냥 뭉개버렸다는 그런 분노, 박탈감, 막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화가 나 계신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그런 부분에 공감해주고 재소리를 해주고 그런 것을 좀 찾고 계신 게 아닌가. 근데 지금 이제 언론 환경은 아무도 그 말을 못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언론들의 보도도 사실은 물론 뭐 그런 뭐 검찰의 압수수색도 있지만 굉장히 이제 흥미 위주로 그러니까 지금 사실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얘기하는 보도하는 거 보면 뭐 뭘 어떻게 했느니 사실 전혀 핵심하고 빗나가는 얘기들만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이제 지엽적인 걸 얘기하고 있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근데 정부는 뭐 하고 있나 이게 대책도 없고 또 사실 야당 비판도 많이 하세요. 저도 이렇게 다녀보면 아니 그렇게 뭐 180석이나 만들어 놓고 했는데 뭐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는 것도 아니고 괜히 뭐 맨날 뭐 이렇게 검찰 공화국 비판만 하지 뭘 하는 게 없지 않냐를 얘기해서 사실은 정치권 전반적으로 제대로 못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언론들도 보면 약간 이제 지엽적인 말단적인 거 하다 보니까
이런 약간 그래도 심층 있게 그리고 깊이 있게 보도하는데 아마 국민들이 많이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했던 건데 이제 언론들도요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보지는 못했는데 오늘 네. 중앙일보 사설하고 칼럼을 봤거든요. 혹시 네. 장윤성 기자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제요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은가 봐요. 아, 뭐 어떤 것을 봤냐면 사설에 네. 이제 한동훈 결정됐잖아요. 네. 오늘 뭐 5시에 퇴임식. 이임식 한다는 거 예, 아닙니까? 예. 이제 다 짜고 치고 하는 거. 맞아요. 예. 뭐라고 해도 이제 국민들 다 알아요. 지난번에 김기현 대표 뽑을 때부터 알았지요. 네. 뭐 그냥 1등 하면 그냥 끄집어 내리고 꼴등한 놈을 1등을 만들어 버렸으니까. 네. 이번에 이제 한동훈 얘기가 진작부터 나올 때, 갈 모양이구나. 웬만하면 보수 쪽도 이제 힘을 실어줬을 거란 말이에요. 보수 네. 언론들이. 맞아요. 그런데 오늘 중앙일보 사설. 한동훈 장관의 부적절한 언행, 비대위원장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치는 말로 하는 건데 항상 이렇게 물어보면 즉흥적이잖아요. 아니, 뭐라고 그래? 즉자적이고 즉자적이고. 예, 즉자적이고 냉소적이고. 그러니까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비아냥거리는 게 있죠. 그러니까 뭔가 좀 위트도 있고 깊이도 있고 성찰이 보이는 그런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뭐라고 네. 해요? 그럼 민주당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어제 기자들이 맞아요. 그 명품백에 질문하니까 아이고 그거 뭐 민주당에서 질문하라 그랬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거기 있는 기자들은 이제 사실은 이게 어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서초동 기자들하고 여의도 기자는 완전 달라요. 서초동에서는 본인들이 하고 싶은 얘기, 본인들이 주는 정보만 받아 쓰는데 여의도는 안 그러잖아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다 물어본단 말이죠. 쫓아가면서. 그러니까 뭐 어제는 뭐 지금 뭐 김건희 특검법은 뭐 악법이고 뭐 쇼핑백은 뭐 그게 뭐 몰카 의도된 거다, 공작. 몰카 공작이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또 물어보거든요. 그 이제는 말을 안 하시더라고. 도망가는데. 절대 그럴 수 없다. 앞으로 그다음에 회의 나올 때마다 어디 갈 때마다 계속 물어볼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거 민주당이 물어보라 그랬습니까? 그러면 제가 보기에 한 달도 못 가요. 그러니까 수준이 낮아도 너무 낮으니까 이제 우리는 진작 알았지만 그래도 함께 힘을 실어줘야 될 보수 언론들이 왜 이러는가. 네. 그것은 만약에 총선에서 대패를 하면 네. 보수 언론도 힘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들 살려고 그러는 걸 우리 네. 국민들이 이제 다 아는데 네. 소개를 좀 해드리면 중앙일보 사설이에요. 정치의 알파요 오메가는 말이다. 감정의 배설이나 상대방에 대한 조롱식의 말만으론 정치의 본질인 타협은 실종되고 소모적인 정쟁 프레임이 판치게 된다. 비아냥식 화법은 상대에게 모멸감을 안기고 자기 편 강성 지지층을 일시에 결집시킬 수 있을진 몰라도 대다수 국민의 혐오를 초래해 결국에는 소탐 대시를 부를 뿐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한 장관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 비대위원장이 될 경우 김건희 여사 특검 거부권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 공세에 시달릴 것은 불문가지다. 네. 말 한마디에 천근의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는 게 여당의 리더다. 그런 만큼 한 장관은 앞으로 입을 열기에 앞서 귀를 세우고 자신의 입장에 앞서 상대방 입장을 경청하며 역지사지로 배려하는 자세가 절실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전영 교수 우리가 그동안 국회 답변 또 기자들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거 쭉 지켜봤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고쳐지겠어요? 그러니까요. 그 김건희 여사의 심기를 너무 살피는 게 아닌가 의심이 정도로 너무 비상식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굉장히 답답합니다. 이제 한동훈식 3단 화법이라고 요즘 유행인데 1번 모른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나 여러 가지 분은 모른다. 사람들이 보수 언론에서 모른다고 꽁무니를 빼냐라는 표현까지 나왔어요. 제가 봤더니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 두 번째 특검법에 대해서는 악법이다. 3단노법 세 번째. 아 왜 또 물어보냐. 대답하지 않았느냐. 핵심은 대답하지 않고 자꾸 비껴가는데 정치인이 현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제가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 어쨌거나 집권 여당이란 말이에요. 다수당이 될 수도 있고 뭐 다수당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집권 여당은 민생을 챙기는 게 1번 과제. 2번 과제는 여야의 통합을 이끌어서 국정 운영을 잘 되게 하는 건데 과연 한동훈 장관이 민생을 위해서 잘하는 게 뭐가 있나 이 의심이 드는 거고 두 번째로 통합
지금 맨날 야당 의원들하고 싸우는 것밖에 뭐가 있어요. 그렇다니까 지금 좀 보수 내에서도 야,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 세웠다가 이게 보수 세력 전체가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구조가 아니냐 이런 의문감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저는 이제 보수 언론이 최근에 사설이라든가 칼럼을 보면 사실상 김건희 여사가 손절한 거거든요.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오는 시점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히려 이거를 더 증폭시키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반영이 되어 있는데 한동훈 이제 전 장관이 되시겠죠. 저 김건희 여사 수렴청정 하는데 심부름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집권 여당이 그동안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왜 국민들이 저렇게 수직적 당정 관계에 대한지 분노하는지 그걸 정확히 보셔서 이제라도 말 그대로 비상 상황을 제대로 이끌 수 있는 점에 대해서 그게 뭔지 좀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 그 보수 언론이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그 윤석열 정부 전반에 대해서 이거 안고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라는 어떤 위기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각으로 보도한 것은 한 3주 전부터 되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 조선일보나 그 동아일보를 보면 한동훈 찬가를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럼 중앙일보가 맨 먼저 도망가는 건가요? 뭐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사실 그 조선일보는 지속적으로 그 명품백 나왔을 때 그 이거 손절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안고 갈 수 없다라고 쓴 것은 동아일보 칼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보수 언론 스스로는 이게 기시감이 있는 거예요. 지난 그 2014년부터 시작됐던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 보여줬던 행각이 그대로 등장인물은 바뀌었지만 그때하고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내년 총선에서 야당 플러스 알파가 다수 의석을 차지했을 경우에는 뭐 이미 무슨 레임덕에 빠졌다라고 분석하는 정치인들도 있지만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정권이 나락으로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그냥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수 진영 전체가 괴멸될 수 있다라는 어떤 위기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수 언론마저도 이렇게 경고음을 계속 보내고 있다. 이런 분석이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더 중요한 측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바뀌고 있다는 점이죠. 예. 그러니까 언론들이 나서서 당신들 이렇게 하면 안 돼요라고 경고음을 울리고 있지만 신용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강서 보궐선거 이후에 뭐 어려운 현장 먼저 가겠다, 현장 소통 이런 걸 강조했지만 그건 그야말로 그냥 쇼에 불과했던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돌고 돌아서 검찰 정권, 검사 당 그리고 검사 의회를 만들어 보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오늘 한동훈 장관을 출격시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현근택 변호사님도 이제 네. 대변인을 하셨으니까 언론 분석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언론들이 기사를 다루는 방법이 그냥 간단하게 단신 처리하는 것도 네. 있고 또 기획 기사를 쓰는 것도 있고 사설로까지 다루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하나만 하면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중앙일보는 왼쪽에는 사설, 오른쪽에는 또 컬럼으로 이걸 딱 도배를 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분석했을 때는 이건 방향을 바꾸겠다라고 읽힌단 말이에요. 지금 칼럼은 김형기의 시시각각이라고 하는 건데 제목이 국민도 누구를 맹종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도 누구를 맹종하지 않는다 이 전체적인 글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뭐 그렇게 이야기했고 이제 한동훈은 나는 뭐 윤석열한테 맹종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 우리도 누구를 맹종하지는 않아. 그게 우리 국민이야. 그 얘기를 이제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거예요.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은 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그의 말을 되새겼고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불공정이나 자본 권력에 맞선 공정의 뚝심에 감동했던 사람들이다. 요즘 윤 정부에 실망하는 이가 많다. 공정하다고 믿었던 윤 대통령이 더는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전임 대통령의 불통을 비난하며 소통을 위해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다고 해놓고는 본인은 1년 넘게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있다. 또 BTS를 병풍 삼는다고 문재인 정부를 욕하더니 본인은 대기업 총수들을 떡볶이 병풍으로 세운다. 과연 국민은 뭐가 달라졌다고 느낄까?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이미지도 마찬가지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핸드백 수수는 낯뜨겁다. 김 여사는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한 2년 전 약속을 뒤집은 것에 대한 설명도 여태껏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저는 이걸 보고
뭐를 놀랬냐? 당연한 거, 모든 국민들이 다 얘기하는 거, 그것을 지금까지 못했던 언론들이 지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거에 뭘 의미하는 거냐? 지금 말씀처럼 딱 그거죠. 이제 위기감이 있는 거죠. 위기감이 내년 총선 폭망할 것 같고 이러다가 진짜 백석도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위기감이 있는 건데 저는 근데 이 굴레에서 벗어나긴 쉽지 않다. 지금 조중동의 형태를 논조를 보면 그러니까 김건희는 리스크가 있으니까 집에 가든지 아니면 뭐 해라. 그까지는 우리가 오케이. 근데 결국은 그거는 이제 대통령하고 어느 정도 이제 대통령 그래도 괜찮아. 우리가 지켜야 돼. 한동훈 통해서 뭔가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지적한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도 결국은 처음에는 막 기자들이 받았으니까 뭐 도어 스태핑하고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잖아요. 취임 1주년 뭐 기념식도 안 하고. 근데 한동훈 그래도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 그래도 며칠 갔어요. 한동훈 장관은 벌써 하루 만에 지금 도망가기 바빠. 지금 얘기 기자니까 뭐 어제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제가 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 얘기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 소용 없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들이 궁금하고 그걸 기자들이 대신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 도망가는 순간 처음에는 그래도 한두 번 가서 물어봐요. 나중에는 이런 비판 기사들이 지금은 뭐 보수 언론 중심으로 나오지만 모든 기자들이 아마 그렇게 쓸 거예요. 우리가 물어보는데 왜 답변을 안 해? 그거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다 카메라가 갑니다. 그 기자들이 가면 카메라로 다 찍어요. 그러면 사실은 한 달이 아니라 이 총선까지 가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고 앞으로 이 명품백이나 이 특검법뿐만 아니라 공천 과정에 누가 한마디 하면 다 물어봐요. 예를 들어 누가 공천 배제했다 그러면 이분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때 나는 모르겠는데요. 이 얘기 한 3번만 하면 당신이 비대위원장 왜 해? 이 얘기 당장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정치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한 번에 나와서 그냥 대선 후보 되니까 한동훈 장관도 나도 뭐 할 수 있겠네 생각하는데 그게 사실은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취재 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별로 퇴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김기현 대표는 정말 그만두고 싶어 하지 않아 했다. 그리고 비대위원장 세우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한 시간이다. 하려면 한 최소 5개월, 6개월 전에 비대위를 세우든가. 그것도 아니고 선거 임박해서 일단은 김기현 대표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 선대위를 뭐 누구로 채우든지 해서 일단 선거를 어떻게 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야말로 밀고 들어오는 식으로 한동훈 비대위를 받아라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다 할 수 있겠냐. 이거 좀 상당히 우려스럽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도 사실은 이게 지금 내부에서 분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갔다가는 총선에서 폭망각인데 백석도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에 여론조사 지표도 계속 나오잖아요. 당내 여론조사에서는 6석. 그러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강남, 서초, 송파 말고는 이기는 지역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자면 그냥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견된 참사가 있는데 그걸 그 길로 그냥 다 같이 달려가자고 하니 내부에서도 이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얘기를 해도 안 먹히니까. 저도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이거는 아주 뭐 복잡한 수학도 아니고 간단한 산수잖아요. 저렇게 하면은 도저히 못 이기겠는데 왜 저렇게 할까?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해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봅시다. 네.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저게 올바른 정신으로 저렇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무슨 그래도 바보가 아닐진데 뭔가 꿍꿍이 속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꿍꿍이 속이 뭔가 오늘 한번 그걸 짚어봅시다. 먼저 이제 오늘 오후 5시에 한동훈 장관 퇴임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이제 결정이 됐다는 거죠. 우리가 뭐 몰랐습니까? 다 알았는데 권력 좋다는 게 뭐냐? 다 이렇게 듣기 좋은 말을 해준다는 겁니다. 지금 윤재혁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데 의견 수렴을 한다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는데 어제는 이제 원로들을 만났더라고요. 원로들 만났는데 그 원로들이 야 너네들 그렇게 가면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 권력이니까. 이분들은 뭐 이제 다 누릴 거 다 누렸으니까 너네들 망하든 안 망하든 나는 상관없어. 나는 온전하면 돼. 근데 내가 뭐하러 이미 다 정해졌는데 쓸데없는 소리를 해. 이런 정도는 아는 나이가 됐지. 그러면서 이제 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딱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여론 수렴이 다 끝났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저께 그 발언 한번 들어보십시다.
당의 상황이 배 12축이 남아있는 상황과 같아. 등판해서 승리로 이끌어 나가야지. 선거가 지고 난 뒤에는 뭐 아껴서 뭘 해. 사실상 의견 수렴 과정은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의견 수렴 과정은 마쳤고 이제 제가 여러 가지 고민과 또 숙고를 통해서 저걸 여론 수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현 교수님? 아니, 저는 이제 공포 마케팅의 결과라고 보는데 사실상 대통령실과 반기를 들었던 이준석 전 대표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당대표 출마해가지고 눈치 없다라고 온갖 구박을 받는 모양새가 된 나경원, 안철수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년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관문인 공천을 통과해야 되는 총선 출마 희망자로서는 어쨌든 대통령실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왜 제가 공포 마케팅이라고 하냐면은 검찰공화국 정부니까 여의도에서 지금 캐비넷이 열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캐비넷을 들고 뭔가 당을 통제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이게 저는 너무 뜬금없다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지금 정권에서 벌어지는 초유의 압수수색 사태, 정치인들의 집과 주변에는 샅샅이 모든 것을 타는 이 사태를 보면서 야당 정치인들도 부담이 되지만 여당 정치인들이 야 저거 청와대에 찍히면 나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을 못하고 있다 보니 그냥 뭐 조용히 그냥 뭐 눈치 보면서 저 사람도 얘기 안 하는데 나도 안 한다. 이런 분위기로 가도 되게 답답해서 제가 요즘 신문을 보니까 오죽하면 누가 이런 칼럼을 썼더라고요. 도대체 언제적 남원정을 우리가 그리워해야 되냐 식으로. 그러니까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이라는 사람이 그 서울포럼 이회창 총재하고도 맞서고 이명박 정부에서 쓴소리 냈는데 지금 여당에서는 다 대통령의 친위대 역할을 하려고 한다. 도대체 뭐냐라는 비판이 나오는 거 하나 봐야겠고요. 두 번째로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한풀이 정치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예전부터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독립운동가 어쩌고 칭하는 인터뷰가 되게 논란이 됐거든요. 이름은 안 나왔는데 독립운동가를 특정 검사에 비유했다라고 해서 굉장히 비판을 받았는데 그게 한동훈이다라는 거 그때 이미 해석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 되기부터 실세라는 인상을 이모셨는데 어떤 한풀이 정치를 하냐. 검찰 출신 대통령과 검사 출신 국민의힘 비대위를 세워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국회 무시하고 정치 보복하겠다는 신호를 준 게 아니냐. 저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단순히 국민의힘의 문제 전체가 아니라 정치권의 문제이고 집권 여당의 능력의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문제있다 봅니다. 근데 형은택 변호사님 네. 아무리 아부를 해도 그렇지 이순신 장군한테 비유하는 것은 너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 의견 수렴이라는 건 원래 복수의 후보자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한 거. 처음 우리 들어가기 전만 해도 뭐 4명이 5명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다가 점점점 갈수록 한 사람을 정해놓고 찬성 반대냐. 처음에 중진 얘기할 때는 뭐 찬반 얘기하는 것 같다가 의총하고 원내외 대책회의하고 뭐 고문단 회의하면서 점점 찬성 의견이 많아지는 구조로. 그러니까 답을 정해놓고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거기에 결정적으로는 한동훈 장관이 뭐라 그랬냐면 아이 내가 당원들이나 뭐 반대하면 안 가요. 이래버리니까 마치 이제 자기를 이렇게 막 어서 오십시오 막 추대를 해줘야 되는데 왜 반대해? 나 반대하면 안 갈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쭉 찬성 의견은 수렴에 가버리잖아요. 거기에 마지막은 백미는 이제 결국은 이순신 장군에까지 비교하는 건데 참 어찌 보면 이순신 장군이 뭐 다 알겠지만 이순신 장군이 우리 역사를 좀 보면 선조가 사실은 그렇게 반기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 유성룡의 옛날에 뭐 그 전기도 보면 계속 청거를 하고 유성룡이 결국 청거해서 했잖아요. 근데도 뭔가 국민들이 지지를 많이 받고 막 이러다 보니까 선조가 계속 이제 시기 질투했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 한번 쫓겨나기도 했다가 결국 어쩔 수 없는 위기 상황에 돼서 또 어쨌든 임진왜란에서 이겨서 살렸지만 나중에는 팽당했잖아요. 팽당하고 거기에 또 유성룡도 팽됐죠. 징비를 보면 그런 얘기 생생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도 보면 이순신 장군이 본인이 어쨌든 이 전쟁에서 그분은 어쨌든 묵과로 당선이 됐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전쟁에 나서면서 준비를 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전투에는 특화된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장관은 정치
정치에는 전혀 안 맞아요. 엊그제 이제 김영배 의원이 앞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그거 혼자 궁금하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싸우자는 얘기잖아요. 아니 제가 사실은 말하는 태도가 꼭 그따위라니까요. 그러니까 국무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제 거치는 제가 뭐 시점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저는 그 정치인을 떠나서 인간 기본 태도가 조금 문제가 그러니까 있는 아이고 당신 사람이라고. 혼자 궁금해하세요. 왜냐면 무시죠. 모든 언론들이 다 사실은 거기 장관으로 앉아 있지만 질문하는 게 비대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뭐 명품법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때 되고 기자들한테 당신만 궁금해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건 한마디로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싸가지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치를 대하고 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뭐 이순신이 아니라 누구냐 일본 장수 왔다가 이제 아웃된 사람 많잖아요. 그 사람이 오히려 낫지. 제가 보기에 이순신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지금 노량이라는 영화 이렇게 네. 막 나오고 이제 이순신 장군 영화가 또 나오는데 나 이순신 장군까지 저기 하는 걸 보면서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세종대왕에 비유하는 발언도 곧 나올 판이에요. 그러니까 참 근데 사실 자기들끼리는 집사 정치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들끼리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런 얘기하고 뭐 무사라는 특징은 있는 모양이죠. 공통점은 호위무사하려고 나서는 것이고 누가 보더라도 비정상적이고요. 사실은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징계받아서 대표직을 내려놓고 김기현 대표가 만들어지는 과정도 비정상적이었고 근데 끝내 내년 총선 앞두고 결국에는 이제 검찰 출신 그것보다도 한동훈은 내세우지 않을 것이다. 뭐 선대위원장 정도 시켜가지고 바깥을 뭐 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뭐 비대위원장을 맡기는 식으로 중책을 맡길 수는 없다. 우리도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아무 정치 경험이 없는 사람이 왔을 때 생기는 그런 무수한 변수들을 다 감당할 수 없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은 안 쓴다. 차라리 원희룡을 쓰거나 아니면 그래도 정치에서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김한길 위원장이 와서 지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급거 이제 한동훈 장관으로 결정된 걸 보면 결국 대통령 못 이긴다. 앞서 이제 전혜연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캐비넷 정치를 민주당에서는 계속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권력이 무서우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수준으로밖에 못한다. 그분들이라고 생각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선거 지는데 질 길을 뻔히 불구덩이를 지고 그냥 불 속으로 뛰어드는 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를 자기들끼리 하고 있으면서도 이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까지 아첨하는 수준으로 가는 거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다 불필요해 보여요. 결국 국민이 다 심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해봅시다. 왜 그럴까? 저는 기준을 딱 하나를 정해야 된다고 봐요. 그 기준은 이제 이게 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되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바보다 아니다. 이 기준을 정해야 돼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바보 같잖아요. 아무리 친해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아끼고 뭐 그런 사람 지금 이건 감투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창을 쥐어주면서 네가 나가서 적군을 무찔러라. 너밖에 없다. 네가 죽으면 우린 다 죽는다.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저건 나가면 한 칼에 죽는 건데 그걸 준단 말이에요. 그걸 알면서 창을 지워준다면 그 왕은 바보지. 근데 그런데 본인은 천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건지 아니면 좀 교활한 측면이 있잖아요. 또 뭐 다른 꼼수가 있는지 그걸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걸 저는 좀 어리석으니까 우리 훌륭한 패널들 분께서 한번 아니, 분석을 해 주십사는 아니 거예요. 이 얘기는 몇 번 나온 얘기인데 꿍꿍이 딴 거 없어요. 압수수색하고 이재명 영장 한 번 더 치고 송영길 구속시켰으니까 그다음에 돈봉투 받은 의원들 줄줄이 소환해서 하면 엎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정적으로. 정말 네.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이재명 그 쌍방울 수사도 아직 결론 안 내려놓고 있잖아요. 이거 결국은 뭐 한번 치겠다 하는 것이고 송영길 대표 구속시키니까 그 다음에 이제 됐어 드디어 전 대표 구속시켰으니까 이제 현 대표도 구속할 수 있고 의원들 줄줄이 총선 국면에 소환하면은 분위기 바뀔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말씀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딱 한 번 하고 대통령 됐잖아요. 자기는 천재야. 딴 사람들은
거기 국회의원들 와서 다 얘기해봐야 당신들은 국회의원 안 됐잖아, 대통령 안 됐잖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천재지. 그럼 내가 하던 방식대로 하면 돼. 한동훈 내 따라와봐. 당신도 할 수 있어. 딱 그거예요. 딴 거 없어요. 이해가 안 돼.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분이 누구일까 생각해 보니까 한 분 딱 떠오르더라고요. 누구 있어요? 정말 강력한 김건희 여사님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렇지 않고서야 한나라의 법무부 장관이 저기 만천하의 동영상이 공개된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서 모른다고 발뺌을 하고 또 국회에 대해서 그렇게 수없이 출석해서 모를 수 없는 사람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악법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누구의 심기부자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인터뷰에서 살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 이런 취지를 물었더니 아내를 만난 것이라는 취지를 했는데 그것도 그때 논란이 됐거든요. 아니 뭐 일국의 대통령 후보라던가 국정에 대한 비전을 얘기하지 저런 걸 굳이 얘기해야 되나라고 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민생 살리고 협치하고 싶고 통합하고 싶고 이게 아니라 당장 눈앞에 닥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이라던가 이 논란을 물타기 하면서 야당에 대해서는 사정정국 벌이고 저는 기업에 대해서도 앞으로 사정정국 펼칠 거라고 보거든요. 이제 떡볶이 먹고 폭탄주 먹는 걸로 안 됐으면 그 다음에 칼을 들이대는 거죠. 경제 어렵다는데 요번에 뭐 채용을 많이 해라. 어디 뭐 우리 좀 여야의 불리한 지역 따져가지고 투자를 많이 해라 이런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닐까 저는 좀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전방위 좀 사정정국으로 갈 가능성 높다고 봅니다. 근데 뭐 사정정국이 정치인들은 두렵죠. 그거는 여야 넘나들 똑같은 것이고 그 칼은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런 얘기 했었어요. 야당만 대상이 아니라 여당이 더 크게 다칠 수 있다. 뚜껑 열면 이제 이런 얘기를 자주 섞인 농담처럼 하기도 했는데 저는 뭐 본인들의 정치를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그런 것은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국민이거든요. 국민에게 마음을 얻는 정치를 해야 이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평가받고 국민들에게 박수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건데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국민은 어찌 보자면 동원의 대상 그리고 본인들에게 표를 주는 어떤 거수기 뭐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판단을 하고 우리들이 리드하면 얼마든지 우리 방향으로 끌려올 수 있어라는 정치적 오판을 굉장히 강도 높게 하고 있다. 근데 더 중요한 포인트는 대통령이 그렇게 오판을 하고 있으면 평생 검사밖에 못했으니까 그리고 그런 오판을 하고 있으면 주변에서 누군가는 용기 있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치는 그것이 본질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정치의 본질이다. 이렇게 아주 근본적인 얘기를 누군가는 해줘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하거나 그 못 얘기 하는 하거나 사람들은 다 쫓겨나는데 하면 다 쫓겨나거나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정부는 매우 크게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저도 사실은 누누이 몇 번 얘기하지만 사실은 과거에는 군인 하다가 바로 정치권 오는 게 굉장히 거부감도 많고 맞아요. 군인이 우리가 뭐 상명하주부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제 군부 정권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래 뭐 군인들이나 아니면 이제 검사 이렇게 만나보면 지금 가장 권위적이고 가장 상명하복에 익숙한 조직이 검찰이에요. 군대만 해도 사실은 요즘은 그 엄마 아빠들이 사단장한테 바로 얘기하고 바로 해요. 군대도 예전처럼 권위적이거나 상명하복 심하지 않은데 검찰은 지금도 그래요. 근데 이 두 사람의 특징은 그러니까 정치권에 와서 그리고 뭐 홍준표라든지 원희룡처럼 10년, 20년 되면 검사기가 좀 빠져요. 근데 이분은 검사하다 바로 왔어요. 근데 검찰의 조직 특징은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해요. 상명하고 강하고 그리고 딱 동일체 원칙이라 피라미드처럼 돼 있어서 위에 딱 대장 있고 나머지는 다 그냥 따르는 조직이에요. 근데 정치나 정당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정부 조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딱 우두머리고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 아니야? 왜 안 따라와? 그럼 너 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검사가 정치를 바로 넘어온 게 굉장히 위험하다. 예전에 군인이 정치로 바로 들어오는 것보다 더 위험해요. 제가 하는 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하나회가 있다면 군인의 하나회가 있다면 검찰에는 특수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특수부의 정치 검찰들이 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사실은 민주당 정부 시절부터 계속 문제 제기를 했고 뭐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이 정치에서 손 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검찰 정권이 생기는 뭐 이런 상황인데 저는 이 또한 저는 역사가 심판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오래갈 국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하나씩 이렇게 그 투표할 결심을 끝내신 것 같아요. 민주당만 정말 잘해주면
저는 굉장히 크게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좋아서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되겠다는 그 분노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 이 분노가 조직된다면 내년 총선은 뭐 사실 야당에게 굉장히 유리한 국면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세 분 말씀 들어보면 결론은 그러면 바보네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경제를 살리는 것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진작에 알았어요. 네.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이질 않으니까. 오로지 하는 것은 본인 폼 잡고 광내고 부부 동반 해외여행 다니고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그런 즐김이 총선 끝나면 완전히 이제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계산 가지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건 바보죠. 근데 지금 보면 강서 보궐선거도 이긴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고요. 부산 엑스포도 이긴다고 판단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보가 잘못 보고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이 들어서 기분 나쁘거나 불쾌한 정보는 보고가 안 되는 것인지. 그래서 국민의힘 사람들은 김대기 실장이 제일 문제다, 김대기 실장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과연 그런 결정을 하겠냐? 그렇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참 답답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정말 바보 같은 결정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인가? 아닐 수도 있어. V1, V2 막 이런 얘기를 또 언론 기자들은 하고 있는 거죠. 댓글들을 많이 보내주시는데 좀 소개해드리고 갈까요? 천사섭님, 윤석열을 바보지요. 김건희가 다 하는 겁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은 김건희 발 아래에 무릎 꿇고 있는 똘마니들에 불과합니다. 이런 말이 나올 법한 게요. 이것도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전현 교수, 우리가 확실하게 들었잖아요. 그 전에 서울의 소리 방송에서 그렇죠. 그건 한동훈이한테 전화할게 뭐 그러지 그렇죠.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때 공개됐던 그 녹취록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사실 뭐 그동안에 계속 여러 가지 행태를 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교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혹은 계속 잃었고요. 그리고 전 좀 국정원 얘기를 조금 해야겠는데, 국정원장 이번에 교체가 됐고요. 국가안보실에 3차장을 이번에 신설한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경제안보다라고 해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 지금 어떤 사고를 갖고 있냐면은, 국가안보실 내에 3차장 만들면은 경제가 잘 풀릴 거라는 잘못된 착각을 가지고 있다. 물론 정보가 빨리 제대로 오는 건 중요합니다. 대통령한테 무서워서 보고를 못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서는 사람이 계속 교체하면 이게 뭔가 잘 풀릴 거라는 잘못된 인식이 있는 거고. 국정원이 무슨 경제예요? 아까 국가안보실에 그러니까 3차장을 지금 만들어서 경제안보를 담당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무슨 경제를 국정원이 담당을 하냐고요. 아니요. 아니요, 대통령실에 안보실 안에. 안보실, 네, 국정원 안보실. 안에. 네. 근데 왜 일각에서는 뭐 안보실 안 보이는데 뭐. 엑스포든 뭐든 뭐 정보가 제대로 자기 예측과 틀리면 국정원 잘못이라고 몰아간 건 아니냐는 의심이 있고, 그러다 보니 지금 국가안보실에 3차장을 만들어서 경제안보, 뭐 공급망 문제라든가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국정원 안에도 기업과 관련해가지고 대외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이 분명히 있었고, 그렇죠. 과거에 그런 거 다 걸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아랫사람 탓을 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 위에서부터 문제점을 정확하게 보고하고, 대통령의 판단이 틀리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지금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참모가 없다. 저는 좀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또 좀 소개해 드릴게요. 홍동동님, 정치가 아무리 개판 소판이라고 해도 인간성이 안 된 시건방진 깐족거림과 말장난으로 하는 게 아님을 알게 해주세요. 뭐 우리가 알게 해놔도 다 아시죠 뭐. 21도 한라사님, 니들이 만든 대통령 때문에 너희들도 죽을 맛이지. 또 한라산 제주도 분 같은데? 그 한라산 이분은요, 네. 제가 알아봤더니 제주도 분은 아니고 그래요? 21도 한라산 그 소주를 좋아하신다. 한라산이 제주도 소주잖아요. 예. 근데 한라산 소주도 21도짜리가 있고 또 뭐. 빨간 병 있어요. 빨간 병. 그래요? 네. 맛있습니까? 맛있어요. 일단 제주도 물이 좋기 때문에. 물이 좋으니까. 예.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이제 그 대중목욕탕을 다니는데 거기에서 만난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찍었으니까 당해도 싸죠. 아이고 참. 정말 이제는.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이제 뭐 믿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내년 총선에서 또 이런 우를 범하게 된다면 정말 우리 국민들은 미래가 암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겪어봐놓고도 또 검사 정권을 연장시켜주겠다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요. 저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주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이제 심판이 끝났어요. 견적을 낸 거죠. 견적이 나왔는데 민주당이 그냥 윤석열 심판만 얘기하고 스스로의 어떤 혁신과 그다음에 어떤 미래 비전과 그리고 수권 능력이 가능한 어떤 대한야당으로서의 캐파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러면 또 국민들이 괴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틈을 비집고 등장한 분이 이준석, 이낙연 두 정치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소위 얘기하는 중도 보수, 중도 진보, 이른바 이제 중도표를 본인들이 받아서 판을 좀 확장하겠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나서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총선에서 키맨은 민주당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말실수 같은 거 하면 안 되고요. 국민들이 보기에 불편할 만한 행동들이 나오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고, 민주당 중심으로 하되 민주당과 덧붙여서 제 세력들을 좀 모아가는 이런 새로운 정치 기획 같은 것도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 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 이거 가지고 맨날 싸우고 있는데 이거는 선악의 문제가 아니고 선택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빨리 결정하고 왜 그런 것인지 국민께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다음에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서 그다음에 민주당이 어떤 정책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을 좀 보여주는 방식으로 가야, 그래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민주당을 지지할 수 있게 되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엉뚱한 선거판이 전개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서울해법 얘기도 나오고 87년 대선 얘기도 나오고 하는 측면이 그냥 나오는 얘기는 아닌 것이다라는 것을 민주당이 좀 자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제 당에 있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이 선거제 관련해서 많은 분들의 얘기 듣는데, 그러니까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 양대택일 뿐은 알겠어요. 근데 이제 걱정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예전에는 우리가 민주화 과정이나 이럴 때는 사회에 저명하신 특히 종교계 이런 분들이 그런 걸 아우를 수 있었어요. 여러 가지 정당이 만들어도 이거를 하나로 묶는 그렇죠. 어떤 정신적인 지주라 그럴까요? 이런 리더십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게 잘 없다 보니까, 그럼 물론 그분들 다 살아계시긴 한데 예전만큼 저기가 없어요. 영향이 없다 보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저런 정당 쭉 여러 개 당들이 나왔을 때 요거를 연합해서 하나로 다 묶으려는 시도는 있어요. 여러 분들이 하고는 있는데 이게 사실은 기운을 잘 못 받다 보니까 이게 다 각자 나가면은 안 되는데 이 생각은 다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 역할을 할 거냐.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당에 있던 전 대표나 아니면 전 총리 이분들이 하면 또 시민사회단체나 이분들은 그거는 민주당의 얘기잖아. 왜 우리가 거기 따라가야 돼? 이렇게 되거든요. 그 부분에 약간 고민 지점이 있어요. 아니, 이재명 대표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적극적으로, 아니, 이재명 대표가 너무 조용하잖아요. 물론 이제 본인의 재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보기에 지난번에 구속영장 기각되면서 우리 국민들은 이미 이것은 끝났다고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 이재명 대표가 사이다 이재명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현안에 대해서 발언하고 국민들과도 만나고 다양한 정치 계획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이재명 대표 너무 얌전하시고 샤이하시다. 저는 이 정치의 중심에는 이재명 대표가 설 수밖에 없는 판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당 내부에서 원칙과 상식도 뭐라 그래, 이낙연 대표도 뭐라 그래, 자꾸 통합비대위 만들라고 해, 이런 주장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주장들 다 껴안고 가면서 새 판, 큰 판을 만들어서 그 무대에서 큰 정치를 하셔야 되는 거죠. 저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안에 너무 갇혀있는 것도 문제고, 이 벽을 깨고 나서서 그야말로 이 반윤 전선에서 핵심 키맨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장윤선 선배님 말씀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이제 저는 좀 아쉬웠던 부분이 김포 서울 편입론 나왔을 때 예를 들면은 민주당은 지역균형 발전의 정신이 있는 정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에서 그냥 과감히 발표해도 됩니다. 우리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부터 수도권 집중화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어느 곳에 있어서 잘 사는 지역균형 발전의 가치를 지켜온 나라다라는 메시지를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내는 것이, 저는 어떻게 보면은 참여정부 출신이든 어느 정부 출신이든 반박할 수 없는 이재명과 민주당이 가고자 하는 길을 이렇게 하나하나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나 이른바 진보 언론에서 봤을 때 이 대표가 그런 메시지를 던졌을 때 비판할 언론이 있을까요? 민주당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왔는지 봤을 때 오히려 정말 소위 말하는 적자 논란일 때
정신을 잃는 사람이 적자잖아요. 그런 면에서 오히려 굉장히 그때가 좋은 기회였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이 대표가 최근에 이제 민생 어려운 문제 얘기하는 것은 저는 그래도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너무 소민들이 고통받고 부자 감세로 인해서 지방까지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이재명 대표가 자꾸 뭐 사법 이런 거 프레임을 깨려면 완전히 다른 우리는 서민 중심의 정당, 젊은 층에게도 희망을 주는 정당 이런 명확한 행보를 가지고 간다면 국민들이 아 윤석열 정부도 싫지만 민주당을 찍어야 되나 고민하는 국민들을 좀 더 많이 껴안을 수 있지 않을까. 말 나온 김에. 좀만 보태고 예. 싶은데 그 민주당은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임을 표방을 했어요. 그런데 민주당의 요새 노선을 보면 중상층과 엘리트 정당 비슷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고 주장해서 그쪽 그 이른바 이제 뭐 좀 중산층들이 많이 찍지만 결과적으로 하는 정치의 내용은 엘리트의 양산이나 확대 이런 방식으로 귀착되는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스탠스가 굉장히 모호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에 민주당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발언을 해야 되는 지점에서 상당히 모호성을 띠는 발언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민주당이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내 편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말 나온 김에 저는 그 아까 김포 편입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카드는 죽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총선용으로 처음에 먹힐 거라고 생각한 차원도 있었지만 저는 김기현 대표 탈출구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물타기. 그러니까 아니 김포 출마. 김기현 이제 김포로 가면 너 이제 이쪽으로 빼줄게. 그 대신 이제 네가 좀 모양을 갖춰봐. 이렇게 해서 내놓은 아이디어라고 봤는데 이거 두드려 보니까 이게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준석도 만나고 뭐 국민의힘 퇴사 얘기도 하고 이제 이러면서 지금 삐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김포권은 날아갔다고 보고 아무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렇게 하는가 하는 부분으로 다시 돌아와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만 오늘 이제 5시에 한동훈 장관 퇴임식 하면 거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지 그게 이제 앞으로 해나갈 방향을 밝히는 것이 되겠지만 그것 최종적으로 결정된 뒤에 이제 너 나가 한 뒤로는 말을 좀 아끼는 모양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기자들이 물어보면 가방 탁 던지고 그냥 곧바로 막 이렇게 이야기하더니 어제는 또 막 피하는 모습 아주 오랜만에 보이는데 이건 또 무슨 또 쏘알란가 싶더라고요. 어제 상황 한번 보고 가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부담되어 얘기해줬는데 이제는 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그 해석에 대해서 틀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장관님 그 몰카 공작 발언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수사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있어요 그걸? 저 말고 민주당에서요. 혹시 오늘 말씀을 좀 아끼시는 특별한 이유가 어제 충분히 얘기했으니까요. 그럼 오늘은 따로 이렇게 얘기 안 할 것 같은데 특별히 드릴 말씀 없어요. 네. 말소리보다 발자국 소리가 더 많이 들리는 것 같은데 왜 얘기를 안 할까요? 그리고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애청자님들은 정치 집단이라고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댓글 보내주신 거 보면 분석들을요. 나나님 법무부 장관으로 가서 패소할 결심으로 윤석열 징계소송권 패소하시고 이제 국힘 비대위로 가신 거니 특검 방탄하시게 이게 임무인 거니 이러셨고 스파픽사하이님 윤 대통령 부부 후에 방탄하려고 여당을 사당화하는 거죠. 검찰 출신들로 세우고 이미 공공기관 검찰 출신들 많이 임명 이러는데 국힘당 의원들은 선출해준 국민이 아닌 대통령에 충성하는 행태 이런 여당은 필요 없다고 봅니다. 김일웅님 과연 한동훈과 윤 대통령 국힘당 의원들은 본인들의 문제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들은 문제점 자체를 모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님과 패널님들의 의견은 어떠한가요?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만 지금까지 쭉 얘기하신 것에 우리 김일웅님 질문에 답변이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지금 9,000명 넘는 분이 접속해 주셔가지고 질문을 많이 보내주시고 또 댓글도 담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다 소개 못 드리는 것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아이고 이거 오늘 슈퍼챗을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군요. 슈퍼챗 보내주신 분이 너무 많아서 이거 다 소개를 못 드릴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쭉 읽어만 그래도 읽어드리세요. 드릴까요? 슈퍼챗 쏘신 분들은 읽어드리세요. 와, 네. 아니 읽어드리세요. 편의점은 이렇지 않은데 그러면 양해해 주시면 좀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 어제 첫 방송을 했는데 장윤성 기자님은 그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24시간 전에 승인 받고 또 뭐 수익 창출하려면 2주 걸리고 이런 거 알고 계셨어요? 전혀 지금 처음 듣습니다. 아 그런 게 있습니까? 그거 알아야 돼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첫 방송이니까 많은 분들이 슈퍼챗을 쏘고 싶다고 하셨는데 열리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 최소한 뭐 2주가 승인이 뭐 필요하대요. 그렇구나. 우리 채널 연지가 10일 좀 넘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오늘 처음으로 슈퍼챗 쏘실 수 있게 된 겁니다. 슈퍼챗 받는 법을 모르는구나. 아직. 예. 아니 그러니까요. 이런 제가 걸 소개하겠습니다. 네, 이런 걸 배워야 됩니다. 제가 액수는 소개 안 드리겠습니다. 가스펠님, 남이민영님, 박혜림님, 소울향님, 김해임호사님, 키다리 진실이님, 51,220원. 이건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무슨 의미일까요? 의미 또 이 슈퍼챗 그 할 때 문자도 같이 보내셨을 텐데 그걸 좀 정리해 주시면 제가 내일 참고하겠습니다. 일단 실장 김님, 쪼양님, 찰스 정님, 호주에서 보내주셨군요. 호주 달러 100달러 보내주셨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어제는 또 토론토가 새벽 4시인데 이거 들으려고 새벽 3시에 깨서 듣고 계신다고 글 주셨고요. 찰스 정님 감사하고요. 블루제이제이님, 정옥주님, 보스형님, TV님, 예, 또 김미경님, 너나가님, 롤리폴리님, 화이트토르님, 정의자님, 정영주님은 뭐 이렇게 많이 보내셨어요. 10만 원씩 2번이나. 세상에. 혹시 너냐? 우리 친구 정영주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써니필드님은 홍콩에서 보내주셨네요. 홍콩 달러 1,588불 보내주셨고요. 1,588도 무슨 의미가 있는 숫자 같은데. 헬리님, 홍기령님, 추억의 메텔님도 2번이나 보내주셨고요. 예, 슈퍼챗으로 성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뜻 헛되지 않도록 하겠고요. 후원 계좌를 열어달라고 하는 글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 일 잘 모르니까요. 근데 제가 당분간 후원 계좌는 안 열 생각입니다. 왜냐? 쑥스러워서. 예. 그런 거 아직 제가 익숙하지 않아서요. 후원 계좌는 따로 열지 않을 테니까요. 여러분 그 점은 좀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그 꽃이랑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한 분 소개해드렸는데 쭌마음님을 큰마음님이라고 소개해드렸어요. 큰마음이라고 하셨는데 쭌맘입니다. 기억만 해주세요. 머쓱머쓱 극적극적 하셨는데 크리스마스 추리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걸 보고 야 이거 크리스마스 날 여기나 세우고 방송하면 다음 주 월요일이 크리스마스잖아요. 네. 세우고 방송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지금 여기다 보관하고 있는데 쭌맘님 죄송합니다. 큰 마음으로 제가 읽어드려서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크리스마스 날 여기에 보내주신 트리 세우고 하겠고요. 참 그리고 그 지금 구독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제가 그 전에 할 때 막 그 정치본색 할 때 동시 접속이 3만 명이 넘어도 좋아요를 이렇게 많이 눌러주신 경우가 없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9천 명 넘게 접속을 해주셨는데 좋아요가 7천이 눌러졌어요. 그러니까 와. 얼마나 그 마음이 뜨거우신 것을 제가 알 수 있는데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활성화가 된답니다. 저도 이번에 유튜브 준비하면서 알았으니까 구독하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또 한 가지가 저는 이 알림 설정. 알림 설정. 예. 알림이에요? 알람이에요? 알림. 이 알림 설정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이은주님께서 이거 자꾸 새로 고침해도 찾기가 힘들다고 글을 보내주셨는데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면 바로 이렇게 아침에 11시 시작하기 전에 바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림 설정, 그러니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되게 유튜브는 조댓구알 뭐 그러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예, 일단 여러분 구독이 기억해 우선이죠. 주시고요. 이은주님께서 어제 그 해피트리 나무랑 또 떡을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스태프들을 다 이렇게 축하했는데 어제 이런 문자도 함께 보내주셨어요. 백운기의 정어리 TV 위대하고 찬란한 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앵커님과 함께 진짜 정어리들이 뭉쳐 알짜 100만 정어리 때 김필코 만들어야지요. 황무지를 개간하는 심정과 자세로 황금 물결 넘실대는 황금 정어리 어장도 반드시 만들어냅시다. 할 수 있습니다. 앵커님과 함께라면 두려울 게 없어요. 초심으로 똘똘 뭉쳐 화이팅! 이런 글 보내주셨는데 이은주 애청자님은 또 아주 댓글도 활발하게 참여해 주시고 여기 댓글창에 참여하는 많은 분들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가끔 못된 피라미드를 들어오면 꾸짖어도 주시고 그런 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미처 소개하지 못한 분들 저한테 슬그머니 알려주시면 또 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끝부분에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기로 하고요. 조금만 더 얘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한동훈 장관이 이제 비대위원장이 되는 모양인데 그러면 잘할 수 있을까? 이거 한번 잠깐 생각해 보죠. 내일도 그 내용 어차피 짚어보겠지만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전망 이분 아주 여러분들 날카롭다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여든 야든 거침없이 얘기하시는 분인데 그 평가를 한번 들어보시죠. 아니 어쨌든 뭐 한동훈 장관이 그쪽의 보수 쪽으로 이제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라고 하지만 그게 지금 뭐 그래봐야 저기 10몇 프로 아닙니까? 지금 그 지지율이라고 보통 나오는 게 한 장관 경우. 아이고 그 전에 뭐 30%씩 갔던 저기 오래 장기간 갔던 대선 후보들 많았어요. 뭐 방기문 총장, 고건 총리부터 해서 뭐 그 김무성 전 대표니 황교안 대표니 다들 후보들도 뭐 안 되고 중간에 다 접거나 뭐 그렇게 됐던 거 아니에요? 저건 그렇게 높은 지지율인 것도 아닌데다가 그리고 한 장관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최측근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윤석열 정부가 하여튼 지지도가 이렇게 낮잖아요. 그 1년 반 동안 보여준 모습이. 거기가 비대위원장이 된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민주당도 아마 좀 엉망이 될 거예요. 우린 아무렇게 해도 다 당선된다 이제. 아 오히려 방심을 할 거다. 방심을 하게 되죠 당연히. 한동훈 비대위원장 되면 잘할 수 있을까 한번 그거 얘기 들어보고 오늘 마칩시다. 장윤성 기자 전망을 어떻게 하세요? 잘 안 될 거예요. 뭐 때문에 안 될 것 같습니까? 일단 기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나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뭐 그동안은 계속
얘기해 줬는데 이제는 안 그럴 거예요. 뭐 이제 이런 표현을 어제 했어요. 그리고 구름대처럼 기자들이 쫓아다녔지만 답변 안 하고 그냥 가버렸거든요. 근데 기자는 그냥 질문하는 게 직업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자의 질문은 국민이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거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는 게 한 번은 그럴 수 있지만 날마다 쏟아지는 질문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고 반기문 총장 예를 좀 들어보자면 과거에 굉장히 뭐 차기 대통령으로 엄청나게 뭐 지지도가 많이 올라왔었지만 결국에는 그 지하철표 10,000원짜리 2장 넣으면서 이게 끝난 거거든요. 예. 그때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결과적으로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서 저는 아마도 초기부터 좋은 점수를 받기 굉장히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현근택 변호사 전망은 어떻습니까? 뭐 저도 뭐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은 이 비대위원장의 지금 제일 중요한 역할은 공천이거든요. 당내 어쨌든 개혁하고 그게 핵심 공천이에요. 근데 공천 과정은 정말 복잡 미묘하고 특히 이제 영남이라든지 뭐 강남이라든지 이런 데는 정말 경쟁자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 이해관계를 조절하면서 타협해야 되는데 국민들이나 국민의힘 분들 다 알아요. 용액관이나 검액관들 다 내려서 꽂겠구나. 우리 자르겠구나. 이렇게 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핵심이든 뭐 핵심들도 장재윤이나 이런 분들도 다 지금 뭐 무소속 나가니 장재윤 안 나간다 그랬죠. 지금 김기현 대표조차도 이제 무소속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니까 벌써 이제 딱 어느 정도 다 감지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반발이나 이런 것들을 잠재워야 되는데 단순히 캐비넷으로 아니면 뭐 이걸로 잠재울 수가 없어요. 정치의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근데 이분은 본인 정치는 뭐 출마도 한 번도 안 해본 분이란 말이죠. 그거 어떻게 조절할 수 있겠어요? 그거에 나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공천 과정에서 굉장히 큰 자본이 날 수밖에 없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대표가 아마 속으로 많이 웃고 있을 거예요. 한동훈 됐으니까 드디어 이제 당이 쪼개지면 나한테 다 오겠구나 생각할 것 같아서 일단 내부 분란 씨앗이 되게 많고 그다음에 정치 뭐 선거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선거는 뭐 심판 구도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구도 인물 바람이라고 그냥 구도가 제일 중요한데 거기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이에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사 출신 대통령, 검사 출신 당대표, 그다음에 지금 뭐 사무총장, 그다음에 무슨 뭐 인재영입 위원장, 그다음에 뭐 최고위원, 그다음에 무슨 원내대표 다 경찰이에요. 검사 출신 당대표의 밑에 다 실무는 경찰이 장악하고 있어. 이거 완전히 이제 검경합동수사본부로 선거 치르는 거 아니냐라고 민주당이 했을 때 할 말이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보기엔. 전혜영 교수님 보시기엔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비대위라는 것은 정말 비상황 상황. 환자로 치자면은 많이 아파가지고 의사가 와서 제대로 진단을 하고 수술도 하고 처방을 해야 되는 상황에 비교할 수 있는데 돌팔이 의사가 와가지고 병명도 잘못 진단하고 해법도 잘못 내면은 더 아플 수 있잖아요. 약간 그런 상황에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집권 여당이 벌써 3번째 비대위인 거 아십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하면서 11개월이 비대위였어요. 이 정당은 도대체 집권 여당의 역할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그 전에도 비대위였어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그 문제가 뭐냐? 솔직히 말하면 근본적인 원인은 대통령실이 여당을 약간 하수인처럼 부린 게 있고 두 번째로 여당은 그 많은 의석을 갖고도 대통령실 눈치를 보면서 민심에 부합하지 않은 행보를 했다. 이 지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 한동훈 장관이 처음부터 관계 설정을 해나가야 되는데 최근까지 답변하는 거 보면 대통령실 눈치 보다가 김건희 여사 눈치 보다가 또 야당한테 비아냥거렸다가 과연 여당 대표로서 역할을 잘하고 무엇보다 사실 저는 이 민생 문제에 과연 검찰 대통령과 검찰 여당 대표가 얼마나 잘할 수가 있을지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비대위가 비상대책위원회잖아요. 비상은 아주 비상시에가 비상이잖아요. 정상일 때하고 비상일 때하고 언제가 더 시간이 길었는지 그거 한번 좀 계산해 봐야 되겠는데요. 비상인 시국이 훨씬 길죠. 국민의힘은. 11개월. 사실 그러니까 정상이 아닌 거지, 그럼. 그렇죠. 정상이 아닌 상태가 굉장히 오래된 거고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박근혜 탄핵을 당하고도 보수정당 소위 얘기하는 보수 정치인들이 지금까지 정신을 못 차린 것이죠. 그리고 상당한 수준으로의 전열 정비가 좀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것도 제대로 안 됐던 거고 그러니까 그 탄핵 당시에 있었던 그대로 수준의 시계가 멈춰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댓글창에 제가 뭐 민주당 비판한다고 비판이 엄청 많이 올라와 있는데 저는
비판이 있어야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럼요. 예, 그 묻지마 지지가 다 좋은 게 아니고요. 애정이 없으면 욕도 안 합니다. 예. 아니 뭐 듣기 좋은 소리만 하면 국민의힘 이순신 장군처럼 되는 거죠. 한동훈 장관, 이순신 장관 이걸 하라는 겁니까? 저걸 난 건데.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도 저는 민주당이 그래도 건강한 정당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집단지성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슈가 제기됐을 때 항상 토론을 합니다. 토론을 하고 뭐 싸워서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언론 지면에 나오고 하지만 아니 그런 게 건강한 민주주의인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해되는 측면은 있어요. 저도 장윤선 기자님과 똑같은 생각이에요. 이렇게 비판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지지자들은 어떤 생각이 있냐면 저는 충분히 이해하는 게 불공정하다. 아 그건 있죠. 그러니까 아니 죄가 있으면 벌을 줘라. 그런데 1년이 넘도록 그렇죠. 계속 이렇게 이건 아주 더러운 고문이 있잖아요. 이건 국민들이 보기에 상식에 어긋나요. 그러니까 너 잘못했어 벌 받아. 딱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라. 그런데 이 추잡스럽게 그게 너무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 하는 건 하나 있고. 그렇죠. 아니 그건 정말 저도 100배, 1000배, 1000배 공감합니다. 아 그러니까 네. 그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조바심, 위기감. 야 이거 빨리 이런 상태가 계속돼 가지고 나라 망할 것 같은데 똘똘 뭉쳐야 되는데 그 지금 민주당의 대표로 지금 앉혀놨는데 이거를 막 공격하고 막 이러면 자칫하다가 우리가 또 이 철호의 찬스를 놓치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 불안감 이런 것들이 그런 게 있는 거지. 그분들이 뭘 몰라서 비판한다고 혼내고 아니. 이러시는 건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아니 저는 늘 얘기하지만 댓글창에서 그 시사 1번지 시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국민이 가장 지혜로우시고 국민이 댓글창만 보면 기사가 된다. 제가 이제 그런 말씀도 제가 드렸던 적이 있는데 뭐 저는 이제 이런 거예요. 그 묻지마 지지는 항상 문제를 낳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자라는 직업은 원래 그렇습니다. 취재해서 어떤 것이 사실인지를 밝혀내고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 사실을 보고 국민들이 판단하시면 되는 건데 뭐 그런 차원에서 드릴 말씀인 거고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왜 비판하냐? 저는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역할을 하시는 게 맞지. 그냥 계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뭐 100%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조금 더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선거제 관련해서도 사실 어찌 보면 이제 본인 유튜브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논란이 커진 거거든요. 당내에서 어느 정도 의견 수렴하고 지금처럼 그렇죠. 전직 총리 뭐 대표 이런 사람들 만나서 의견 수렴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토론과 이 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내면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이러면 저쪽이랑 아무도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 방식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보더라도 지금 우리 당이 과거만큼 이제 어찌 보면 막 이렇게 막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지 못한 위축되는 거 맞아요. 검찰이 매일 수사하지 지금 1년 동안 아까 수술에 비유하셨는데 위 수술하다가 안 되니까 간도 째보고 뭐 저기도 째보고 다 째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아닌가 보다 하고 또 째고 그렇죠. 접었다가 다시 수술하는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축되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사이다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저도 동의하고 조금 더 자신감 가지면 되겠다. 그리고 당원이나 지지자들 보면 이 당대표 얼굴 표정을 많이 얘기해요. 방송 나왔으나 이 최고위원을 할 때 표정이 좀 힘들어 보인다. 어두워 보인다. 여기에서 사실은 오히려 지지자들이나 당원들도 좀 머리도 좀 염색도 좀 하고 좀 자신감 있게 딱 나와가지고 딱 했으면 좋겠다. 저도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이제 새겨 들었으면 저도 좋겠어요. 자신감. 일단 처음에 딱 봤을 때 어쨌든 당대표든 아니면 민주당 정치인의 분들이 위축돼 있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실제로는 뭐 정신적으로든 수사를 받고 뭐 압수를 받아도 그래도 국민들이나 지지자들한테는 자신감 있게 딱 나서야 되는데 그런 부분 저도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좀 절박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이 정권 하에서 느끼는 고통과 불안함과 우려를 정말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의원님들의 책임도 큰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고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절박해서 내부에서 또 열심히 토론할 땐 토론하지만 행동을 하기로 결정한 후에는 정말 국민들이 야 민주당이 정말 정권 견제 제대로 잘한다라는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그런 가능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인지 다 사실은 말은 하지 않아도 연결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고 우리 정어리 때의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제가 아까 슈퍼챗 소개하면서 개인 후원 계좌 열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글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브레인백님, 또 추억의 메텔님 아까 보내주셨죠. 앵커님, 정기 후원 쑥스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슈퍼챗보다는 정기 회원 후원이 구독자들에게도 좋아요.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보스형님 TV 계좌 안 여시면 1만 명 단식 투쟁합니다. 와, 대단하신 분들이다. 이렇게 찐팬들이. 이현님, 슈퍼챗은 구글에서 너무 많이 떼가요. 계좌 열어주세요. QUE 콩크님, 정기 후원 계좌 요청 많아서 열어주셔야 할 듯. 후원 받읍시다. 후원으로 세트 방송국처럼 부티나게 꾸며주세요. 임성수님, 이은주 방장님, 강하게 방송 측에 어필해주세요. 후원을 하고픈 마음은 굴뚝 같은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픈데 하질 못하니 여러 님들이 후원 계좌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은주님도 또 여기에 동조를 하셔가지고 브레인백님, 내 빠샤빠샤 바지가랑이 물고 끝까지 성공을 위해 후원 계좌 멤버십 관철. 이은주님이 반란군 선봉에 서셨군요. 장윤석 기자도 개인 후원 계좌 열었어요? 저 잘 모르겠습니다. 슈퍼챗도 아니고 봤는데 뭐. 제가 사실은 이게 저도 정어리 TV에 왔으니까 서심탄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취재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너무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저는 이제 그 기자기 때문에 기대치가 또 높으세요. 그러니까 틀린 말 하면 안 되니까 이 팩트 체킹하고 서로 확인하고 이게 제가 어떤 날은 진짜 잠을 잘 못 자가지고 내가 이거 말을 제대로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이 많아서 사실은 제가 이제 후배들하고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그런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 후배들이 다 담당을 하고 아니,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이름은 이제 그냥 제 이름으로 백운계 정어리 TV 채널을 열었지만 운영은 내가 일절 관여 안 한다. 네. 난 그런 것 못하니까 저는 숫자에 엄청 약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자원 제가 잘하는 거는 사람 이름 기억하는 건 잘해요. 네. 정치하셔도 되겠네요. 그럼. 탤런트가 있어요. 그건 정치 안 한다니까요. 아니 정치하는데 제가 사실 제일 욕 많이 먹는 게 얼굴 못 알아본다, 이름 못 알아듣는 동네가 맨날 그 얘기 들어요. 다 이제 탤런트들이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숫자는 정말 몰라요. 그래서 숫자는 숫자라고 생긴 건 다 약해. 전화번호도 약해요. 하여튼지. 그래서 이제 그건 안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 알겠습니다. 뭐 제가 운영진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소개하는데요. 가끔 저는 그런 생각들, 우리 애청자님들이 좀 짜고 백운기 울리자 막 이렇게 좀 놀리는 것 같아요. 오늘 저놈 한번 울려야 되는데 막 이러시는 것 같은데 잘 안 넘어가려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참나 홍기령님 10만 원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백운경커님 저 이 돈 세금 보험료 낼 돈입니다. 한 달 미납하고 서민들에게 정의가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기꺼이 보탭니다. 우리 박수를 한번 감사 박수를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보험 내셔야 되는데. 보험 내셔야 되는데. 근데 홍기령님 감사한데요. 저는 이것도 우리 정어리 때들의 농간이라고 봐요. 저 어제부터 안 울겠다고 몇 번 이야기했는데 기어이 백운기라면 울리겠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예, 또 전 그렇게 원하시면 울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웃을 일이 많이 있죠. 추가로 또 보내주신 분 소개해드리고 마치죠. DL정 두피문신님, 푸른바다님, 마루님 일본에 계시죠. 엔화로 5,000엔을 2번이나 보내주셨어요. 세계 각국입니다. 제가 그러네. 혜건택 변호사님 지난번에는 그렇게
슈퍼챗이 왔는데 그 모르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 화폐 양식을 뭐라고 하죠? 화폐 양식 눈물이 그렁그렁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달러나 엔화 이런 거 말고 네, 뭐. 그걸 뭐라고 표기하잖아요. 네. 모르는 게 왔어요. 네. 그래서 막 찾아봤는데 폴란드야. 폴란드. 예. 폴란드 뭘 써요? 잊어버렸어요. 독일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아니에요. 독일 아니에요. 달라요? 제가 네. 모르는 거라니까요. 폴란드가 다른 화폐 단위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예. 화폐 단위. 네. 화폐 단위. 그래서 제가 그걸 모르는데 그걸 보내주신 분도 계셨고, 곽창영님, 심이보님, 새희망님, 전승남님, 전요한님. 주위터. 아니다. 주워티. 잘 안 보여서. 주워티. 예, 이제 기억나요. 예. 그래서 폴란드 제가 가보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폴란드 돈을 써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예, 몰랐죠. 구글에서 바꿔주나? 원화로? 알아서 바꿔주겠죠. 이게 구글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세계 각국에서 이렇게 보내주시고, 주워티. 예. 주워티. 네, 오늘 또 9,000명 넘는 분, 오늘 전부 9,283분, 어제보다 더 많이 이렇게 또 들어와 주셨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백운기의 정어리 TV요. 제가 자랑 하나만 할게요. 진짜 세 분께. 어제 11시에 첫 방송을 하기로 했는데, 그걸 또 우리가 처음 하는 거라서 이 승인을 못 받아가지고 어제 오후 6시에 이제 방송을 하게 돼가지고 정신이 없었어요. 11시라고 안내를 해드렸는데 6시로 바뀌었는데 세상에 방송을 6시에 시작하는데 5시 20분쯤에 창을 열었거든요. 그때 이미 5,000명 넘는 분이 접속해 계시더라고요. 기다리고 있을 때요? 네. 대단하네. 어제도 제가 눈물 참느라고 아주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은 정말 이제 본인들은 찐 정어리라고 얘기하시는데 원칙과 상식이 바로 서고 정의가 바로 서기를 정말로 갈망하는 그런 분들이라고 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일당백 또 일기당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오늘 이 9,000명은 9천만 명은 우리 국민보다 더 많으니까 900만 명에 해당하는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소개해 드린 분들 모두 우리 백운기의 정어리 TV 들어오시면 그 커뮤니티인가요? 예, 거기 있어요. 유튜브 커뮤니티. 예, 유튜브 거기에 커뮤니티. 주소를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선물 디어루시의 클렌징 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을 대비해서 좀 쟁여놓은 게 있으니까요. 다 많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1시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까 초반에 시작할 때 끝나고도 또 보내드리겠지만 함께 하신 패널들 참 많습니다. 감사드리고 아까 어떤 분 또 의리를 지켜주셔서 패널분들 감사하다고 그랬는데 저 정말 이번에 얼마나 훈훈하고 뜨겁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 많은 훌륭한 패널들. 오늘 좀 길어지네. 시사 프로그램을 제가 해보니까요. 시사 프로그램은 주인이 물론 우리 시청자님들이지만요. 누가 만드냐면 패널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앵커의 역할은 패널들이 춤추게 해주면 되는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럼 앵커는 누가 춤추게 해주냐? 여러분들이죠. 그렇게 해서 춤을 추면 이게 좋은 프로그램이 되고 좋아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사실 내가 우리 패널님들을 좀 춤추게 하는 소질이 있나 이런 생각은 좀 해요. 예. 앞으로 더 춤 잘 추시도록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아니, 함께 지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분위기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금방 100만 가실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면 예. 저 편의점 저 뒤에서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재밌는 얘기 할까요? 저도 사실은 하나 만들었어요. 형택 TV라고. 맞아요, 어제 맞아요. 처음으로 이제 라이브 방송을 딱 해보려고
보니까 마이크까지 막 사고 했는데 마이크 연결할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마이크 없이 그냥 카메라 틀어놓고 했어요. 근데 이거 라이브 했다 큰일 나겠다. 우리 녹화를 해냈지 아직 올리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저도 만 명 정도 어떻게 돼가지고 갑자기 이제 막 올라오고 시작하게 있습니다. 됐겠습니까? 근데 막 이제 애청자님들이 빨리빨리 해라고 독촉하시고 성화를 부리시고 그런데 마포 상수동인데 한강변 아까 보셨죠? 네. 국회가 네, 딱 전망이 너무 보이고 좋던데. 네. 또 파크온도 다 보이고 그렇죠. 정치 경제 중심지가 한눈에 바라다 보이는 한강변인데 이름도 예뻐요. 퍼플레인 스튜디오예요. 보라색으로. 이게 원래 이제 연예 예능 이런 프로그램 뭐 하던 곳인데 곧바로 방송이 가능하게끔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예. 딱 여기 와서 보는 순간 예비하셨구나. 예. 그런 느낌이 확 들었어요. 이건 하나님 예비하신 곳이다. 약속의 땅이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PD 하시는 분도 대표님 이렇게 만나봤는데 얼마나 또 진실하시고 실력 있으시고 비밀인데 여기 대표님이 매불쇼 CP였대요. 그러니까 뭐 곧바로 방송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곧바로 방송이 되니까 우리가 그것도 모르고 라이브 그 신청도 좀 늦었고 또 슈퍼챗도 못 받게 하고 그랬는데 그런 걸 다 이해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니까 정말 힘이 났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내일 오전 11시에 백운계 정어리 TV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현근택 변호사님, 장윤성 기자님, 전영 교수님은 다음 주 월요일 날 네. 크리스마스 날 네. 제가 예쁜 산타크로스 모자 준비해 놓을게요. 감사합니다. 25일 날 대단하다. 예,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드릴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